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공부를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류, 전압, 저항 이러한 단어들일 겁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알게 되려면 우리 주변에서 쓰는 것 중에서 물이랑 비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물이 흐르는 것과 이것과 전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물이 흐른다, 어떤 수도관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도관, 물이 가는 길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물이 가는 길? 물이 가는 길? 보통 우리가 수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나요? 물 숫자의 길로자. 그럼 전기가 가는 길은 뭐라고 하게 될까요? 전기가 가는 길. 이것은 이제 우리가 회로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전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죠?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가 이동하게 되는 것, 전기가 이동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물이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게 되려면 혹은 물이 여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우리가 펌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수압 같은 거, 우리 물총 같은 거 가지고 싸움할 때는 막 펌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압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세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압력을 가지고 우리는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의 압력은 전기의 압력은 뭐라고 할까요? 전기 압력은 맞아요. 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압이 세게 되면은 그럼 보세요. 여러분, 수압이 세게 되면은 물을 멀리 보내거나 많이 보낼 수 있죠. 전압이 세게 되면은 전류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보내거나 더 세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전압이 센 거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1.5V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전기는 220V잖아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몇백 배 더 높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더 위험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전기를 이렇게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수압이랑 비교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이렇게 수도관에 우리가 수압이라고 하는 것을 가해줬을 때 뭐가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 수도관에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있다고 해볼게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아유 뭐야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이렇게 배수관이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이런 찌꺼기 같은 게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찌꺼기는 그러면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물이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역할? 그럼 전기에서도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커야 되는 것과 작아야 되는 것이 나와요. 커야지 좋은 것과 작아야지 좋은 것이 나와요. 우리가 물을 많이 흘리게 하고 싶다면 수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수압은 높아야지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찌꺼기는 낮아야지 좋을까요? 높아야지 좋을까요? 찌꺼기는 더 적을수록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를 많이 보내고 싶다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야지 좋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야지 좋습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는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기에서는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딱 이렇게 한글로 하니까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전류는 이제부터 I라고 표현을 한다. 전류는 I. 전류가 얼마큼 흘렀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I가 얼마큼 흘렀습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전압은 이렇게 V라고 표현할 거예요. V. 전압이 몇 볼트야? 그러면 V가 얼마야?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R. R이 얼마야? 라고. 자, 기호가 있으면은요, 그것에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예를 들어, 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단위는 무엇이죠? 키라고 하는 것은 180cm. 몸무게 하면은 70kg이라고 하는 요 뒤에 있는 게 여기 바로 단위죠. 그렇죠? 어떤 숫자 앞에 있는 것들, 숫자 뒤에 있는 것들. 전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이렇게 A라고 하는 것을 쓰고 읽을 때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뭐 암페아, 암페르, 앙페르 막 이렇게 있는데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똑같이 V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많이 보셨죠? 볼트라고 있습니다. 1.5볼트, 220볼트, 110볼트, 22,900볼트 이렇게 볼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220볼트는 22,000볼트보다 10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저항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 자, 이렇게 오메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우리가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 그러면 보세요. 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V가 40볼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전압이, V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40볼트다. 야, 어떤 거는, 이건 보니까 전압이 15볼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거는, 자, I가 20A다. 아, 전류가 20A만큼 흐른다. 야, 이 전류라는 것이 10A만큼 흐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 방해하는 정도가 한 5옴 정도 된다. 야, 이거 방해하는 정도가 한 10옴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V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위가 볼트가 돼야 되는 거고, 전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암페어가 돼야 되는 거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그래서 전압이 5볼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V가 5볼트다, V는 5볼트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 그게 전압이 5볼트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여기다가 건전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건전지,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 건전지를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구를 하나 달아서 그 다음에 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전기라고 하는 것은 쭉 연결되는 완전한 회로가 되어야지 실제로 전기 에너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고 있는데,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아까 전기는 뭐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전자가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전기는 여러 이제 예전에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죠. 야,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딱 보니까 아니에요. 뭐야 이거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잖아.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냥 야,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워낙 그냥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미 다 그냥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 전 세계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전기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다. 대신 그냥 이거 전기하는 사람들, 전자는 우리 그냥 기술자들, 과학자들만 알고 있자.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책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는 전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의 움직임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전구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는 건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압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전압을 얘는 처음에 만들게 되죠. 그 전기는 우리가 원래 전압은 V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E라고 해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어려운 말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자, 얘는 전기를 처음에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걸 누가 흐른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를 가지고 무엇으로 바꿔주는 애예요? 빛으로 바꿔주는 애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 부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전구 부하입니다.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부하예요. 집에 있는 전기 장판, 전기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잖아요. 부하예요. 집에 있는 세탁기 부하입니다. 청소기 부하예요. 다 그런 것들 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죠. 부하가 많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줄 수 있는 전류는 한계가 있는데 부하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거를 부하가 많은 거를 과부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부하가 많이 걸렸다. 과부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거기 1 전기회로라고 되어 있어서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전지, 태양전지, 열전쌍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라고 되어 있죠. 전기적인 에너지를 뭘로?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서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부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건전지가 전지가 있고 자유전자는 실제로 어디로 움직인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류는 하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밑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전류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1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흘렀는데 자, 1A가 흘렀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1A. 1A가 흘렀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거는 1초에 1쿨롬의 전기량이 이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쿨롬이라고 하는 거 뭐였었죠? 쿨롬이라고 하는 거.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6.25 곱하기 10의 18. 자,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요만큼의 실제로 전자가 1초 동안 이동하면은 그걸 우리는 1A라고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1초 동안의 전선을 통과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1A라고 합니다. 사실 1쿨롬이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처음에 근데 이 전기를 연구할 때는 1쿨롬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쿨롬이 엄청나게 이제 큰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죠. 1초 동안에 1쿨롬이 이동하면 그걸 우리는 1A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I,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T, 시간분의 Q,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냐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1A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보세요. 1초 동안에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1초에 10쿨롱이 이동했다면 자, 전류는 T분의 Q죠. 자, 시간이 몇 초예요? 1초죠. Q, 전기량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이거 얼마? 이거를 10A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0.5초 동안에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그러면 I는 T분의 Q죠. 여기가 T가 얼마입니까? 0.5초죠. 분하게 되면 전류가 많은 거고요. 똑같은 전기량인데 시간이 작게 되면 더 전류도 많이 흐른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도 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전기량 Q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요. Q는 여기를 Q를 놓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T를 한번 곱해 보세요. 양쪽에 곱하기 T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결국 I 곱하기 T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 Q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전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예. 어떡하죠? 이제 시작인데 괜찮아요. 자, 제가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보면서 막 손으로 막 적으면서 막 지금 계산기로 막 두들기면서 막 여러분 이걸 막 지금 어떻게 암기해야 된다. 야, 나 분수 모른다. 가서 지금 수학책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공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회독일 때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 한번 말해봐.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책 1-1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직류와 그러면 교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기에서는 직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직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전류가 가는 거예요. 즉, 전기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바뀌죠. 오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내일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프로 그릴 때는 이거 t 시간이라고 하고 이쪽을 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 전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류라고 하죠. 전류면 한쪽으로 일정하게 되는 걸 우리가 직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는 어때요? 콘센트 꽂을 때 선풍기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꽂을까? 이 거꾸로 꽂을까? 고민합니까? 고민하신 분 계세요? 아무렇게나 꼽아도 동작은 어때요? 똑같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극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극성이 무관하다는 거죠. 한 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한 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한 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1초에 몇 번 바뀔까요? 1초에 60번 바뀌게 됩니다. 1초에 60번. 그러니까 자, 이쪽을 시간 t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양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쪽으로 바뀌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자, 요런 그래프의 형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뭐 사인파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직류는 일정하고 교류는 계속 바뀌게 돼요. 1초에 몇 번? 60번. 그걸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 즉 전기적인 압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다. 물을 흐르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수압이 없으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물을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수압이라고 하면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전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우리 물이 수위가 높은 곳이 수압도 높잖아요. 그렇죠? 역시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위가 높은 곳이 전압도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볼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그걸 1암페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1을 이 전기량으로 나눠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줄이라고 하는 것을 1쿨롱이 하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식만 우리가 봅니다. 자, W 한 1을 Q 전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1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W는 어떻게 됩니까? W는 양쪽에다가 Q를 곱하게 되면은 W는 V, Q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W는 VQ라고 해서 그게 식 1-2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돼 있죠. 전기 중에서 전압, 전위 이런 것도 있지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어요.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건전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그냥 전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전력. 그래서 보통 이제 V 하게 되면은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이렇게 E라고도 해서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전력. 자, 그 밑에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바로 저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선 안에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 플라스틱 이런 거는 저항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러면은 맞아요. 큰 거죠.
큰 거죠. 전선 같은 거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 도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부도체에 있는 거는 저항이 큰 거예요. 어떤 저항들은 커야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저항은 작아야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전선에 있는 저항 이런 것들은 작아야지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어떤 전선을 보니까 이렇게 구리선이 있고 그 껍데기가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어요.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에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저항은 우리가 무슨 저항이라고 하게 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절연 저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절연 저항은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이런 거는 커야지 더 좋은 겁니다. 절연 저항은 커야지 전기가 더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절연물들은 더 안 통해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장갑 같은 거 이런 거 절연 저항이 커야 좋은 거예요? 커야 좋은 거예요? 작아야 좋은 겁니까? 커야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커야 좋은 것도 있고 작아야지 좋은 저항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다. 거기 저항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저항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페아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1암페아. 1볼트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저항 1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일반적인 도로와 함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 vs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자, 어떤 도로가 있어요. 도로 중에서 여러분 자갈길이 있어요. 자갈길, 달달달달 자갈길.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자갈길이 운전하기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아스팔트가 더 운전하기 어렵습니까? 당연히 자갈길이 더 운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보았을 때 이 저항은 분명히 이 자갈길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것에 이 있다. 나 이 있다. 난 자갈길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부를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상식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길이 있는데 하나는 길이 긴 구간, 뭐 한 길이가 장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단거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단거리. 장거리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세종인데 세종에서 한 저기 울산 정도 가는 거리가 조금 우리 이제 한 장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단거리, 여기 세종에서 한 대전 정도 가는 거, 이거는 비교적 단거리죠. 둘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움직이는데 당연히 장거리가 더 어렵죠, 그렇죠? 단거리가 저는 더 어려운데요. 저는 장거리 운전이 더 쉬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2차선이고 하나는 8차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게 저항이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운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자동차가 흘러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2차선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를 보니까 자갈길이 저항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장거리가 더 크고 그 다음에 2차선이 더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이 전선도 역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선을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전선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선에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전선의 저항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전선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전선의 전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재료의 특성, 이걸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자갈길이냐 아스팔트냐. 여러분 보세요. 이 전선의 재료가 철이냐 구리냐 이런 거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철이냐 구리냐. 자, 여기 철이 있고 또 하나 구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철이 저항이 더 큽니다. 구리가 전기를 더 잘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철이 구리보다 저항이 더 크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뭐가 더 크다? 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우리가 고유 저항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유저항. 고유저항이 큰 물질이 전선으로 그럼 더 좋은 겁니까? 고유저항이 더 작은 물질이 전선으로서 더 좋은 겁니까? 고유저항이 더 작은 물질이 전선으로서 더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장거리냐 단거리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전선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선의 길이. 이것도 똑같아요. 장거리냐 단거리냐. 당연히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그 안에 전류가 흘러갈 때 더 방해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움직이는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전선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저항이 이렇게 전선의 면적이 좁은 거고 또 하나는 면적이 되게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전선의 면적이 좁은 게 더 저항이 크겠죠. 왜냐하면 전기는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이동하기 더 쉽게 되는 거죠. 아, 저기 8차선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선의 무엇이라고 한다? 전선의 면적이라고 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길 중에 뭐예요? 자갈 대신 아스팔트로 하고 장거리 대신 단거리 위주로 설계하고 차선을 넓게 한 거.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진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답 네 글자. 5, 4, 3, 2, 1. 무슨 도로? 고속도로라고 하게 되죠. 비교적 거리를 아주 꼬불꼬불인데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길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차선을 넓게 가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갈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길을 쓰니까. 그러면은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비교적 구리를 이용하고 우리가 전기 도전율이 높은 거, 즉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 그 다음에 거리는 비교적 단거리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해도 비교적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저항을 더 작게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 되겠죠. 면적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면적은 A라고 하게 되고 길이는 이렇게 L이라고 하게 되고 고유저항은 R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로라고 있습니다. 로봇 할 때 로라고 있습니다. 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을 수 있어요? 길이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큰 거죠. 면적은 좁을수록 작을수록 더 저항이 큰 거죠. 이 전기 저항 어때요? 이거는 더 고유 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고유 저항과 길이가 클수록 저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고유 저항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면적은 이렇게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클수록 이 값이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유저항 로, 그다음 면적 A분의 그 다음에 길이 L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거 R은 로 A분의 L이다. 왜? 고유저항의 로, 길이가 L, 면적이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딱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항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기를 멀리 보내고 싶어요. 전기를 멀리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전기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보내려면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을 쓴다. 고유저항이 근데 전선은 대부분 다 구리이기 때문에 일단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작게 해야 된다.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기에서 저기 뭐 우리 다니는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를 더 짧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전선의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면적은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전선의 면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거의 사실상 전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선을 굵은 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어떤 거는 얇은 게 있고 어떤 거는 굵은 게 있는데 왜 굵은 걸 써야 됩니까? 전선에 굵은 게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원적인 거고 전선이 굵어지게 되면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선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의 면적이라고 해서 원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의 면적 계산할 때 파이 R의 제곱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 이렇게도 계산하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얘기가 이제 교재의 도체의 저항과 단면적의 길이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 지우고서 계속 갈게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 이제 수식이 중요하게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정의한 거예요. 어떤 걸 정의하게 되느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전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저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 내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다음에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G라고 나옵니다. G가 컨덕턴스. 앞에서 봤을 때 이 R이라고 하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딱 R 보게 되면 이게 딱 그냥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왜요? R은 저항이잖아요. 우리는 전기 기술자란 말이에요. 전기 초급 기술자. 이 과정이 전기 초급 기술자 과정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점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듣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죠. 전기 초급 기술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야 전기를 더 많이 보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기를 많이 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아까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옴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10옴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 20옴이 있다면 누가 더 저항이 큰 겁니까? 이렇게 20옴이 몇 배? 2배가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기가 잘 못 흐르느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전기를 방해하느냐, 야 이거 얼마나 많이 방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친구가 어디를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야, 근데 거기에가 야, 너 그 길 가려면은 그 길에 깡패 한 10명 정도 있을걸?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10명 정도 있을걸?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내가 거기 가면은 깡패가 한 20명 정도 있을걸? 이 얘기는 그러면 10명이 더 무섭습니까? 20명이 더 무섭습니까? 20명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20명이 있는 데가 더 무섭다. 나를 방해하는 게 20명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죠. 야, 거기 가면 경찰이 한 10명 정도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 가면은 경찰이 20명 정도 있어. 그 길은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 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방해하는 걸로 봤을 때는 10명이 더 많습니까? 20명이 더 많습니까? 20명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반대로 경찰이 봤을 때는 우리가 전기는 내가 가는 길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0명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방해하는 건데요.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뜻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숫자가 더 높을수록 우리는 전기를 더 잘 흘릴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컨덕턴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건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옴이라고 쓰죠. 컨덕턴스는 그것에 반대여 가지고 자, 이렇게 거꾸로 씁니다. 그러면 옴을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옴이 OHM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읽으면은 MHO라고 해서 이거 읽을 때는 이렇게 모라고 있습니다. 모. 자,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덕턴스 분의 1, 서로 역수의 관계이고. 자,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항 분의 1, 이렇게 역수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이거 보죠. 첫 번째. 저항. R이 10옴이에요. 그러면은 컨덕턴스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해보죠. 컨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에 뭐라고 했어요? 역수라고 했었죠. 저항의 역수니까 자, 이 저항 분의 1 계산하게 되면은 저항이 10분의 1 하게 되면 이거는 0.1 뭐가 됩니까? 이렇게 0.1 모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 또 자, 저항이 5옴이에요. 그러면은 컨덕턴스는 얼만큼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R 분의 1은 5 분의 1 하게 돼서 이거는 0.2 모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저항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큰 겁니까? 10이 더 크죠. 그렇죠? 얼마나 방해하느냐. 컨덕턴스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게 0.2가 더 큰 거죠. 얼마나 잘 흘릴 수 있냐. 그래서 둘은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 컨덕턴스는 저항 분의 1, 저항은 컨덕턴스 분의 1. 그래서 그것을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넣은 것이 바로 식 1-3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1-2를 보게 되면은 각각 물질에 따른 우리가 고유 저항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도 있고 경동도 있고 그다음에 은 같은 거는 굉장히 고유 저항이 작아요. 도체로 쓰기에 좋은 재료들이죠. 하지만 니크롬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항으로 그 전선으로 쓰기에 그렇게 좋은 재료라고 할 수는 없겠죠. 4번에 이제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저항의 온도 계수. 어떤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이 이렇게 따뜻해진다고 한번 해보죠. 전선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전선은 전기를 더 잘 흘릴까요? 더 못 흘릴까요? 어렵나요? 전기를 잘 흘릴까요? 못 흘릴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전선이 딱 있는데 이 전선은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막 뗐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램프를 해가지고 막 불꽃이 막 전선을 따끈하겠어요. 그러면은 저항은 더 증가할까요? 저항은 감소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려면 저항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온도가 한 20도에서 한 15옴 정도 됐다라고 해서 근데 온도가 한 50도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15옴 플러스 알파 어느 값이 되는 겁니다. 얼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온도라고 하게 되고 이쪽이 저항이라고 하면은 특정 값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플러스가 될수록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정특성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애들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라? 무슨 특성이에요 이제? 마이너스죠. 이게 플러스 될수록 오히려 저항이 이건 마이너스. V 특성을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반도체, 전해, 탄소 이런 것들이 바로 V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냉각을 하는데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장치들이 뭐 있을까요? 생각보다 펜 막 이런 거 엄청 많은 거. 냉각시키는 이거 뭐 있어요 집에? 집에 여러분 보시면은 컴퓨터가 안에 냉각 팬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겉에 팬 있죠. 그 다음에 CPU에도 무슨 팬이 있죠. 그래픽 카드에도 무슨 팬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팬도 모자라서 막 순행식 쿨러 막 이런 거 막 달고 막 한다며. 냉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왜 그럴까요? 왜 컴퓨터는 왜 이렇게 냉각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컴퓨터는 실제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꺼져버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컴퓨터의 주 재료는 뭐예요? 세 글자. 반도체. 컴퓨터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컴퓨터는 뜨거워지게 되면 전기가 어떻게 돼요? 더 잘 통하는 거죠. 우리가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된다는 것은 자 미리 제가 맛보기 설명할게요. 옴의 법칙이라고 해서 옴의 법칙은 이렇게 I는 R분의 V라고 해서 전압은 일정한데 컴퓨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낮아지게 되니까 저항이 낮아지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저항이 낮아지게 돼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저항이 낮아지게 됐을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니까 컴퓨터는 계속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과전류로 인해서 반도체는 소손되는 것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빨리 냉각시키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사용할 때 핸드폰 방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커버를 사실은 저는 커버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 안에가 다 반도체인데 자 그거를 핸드폰 커버 특히 실리콘 커버 같은 걸로 막 덮어버리기 때문에 열이 방산되는 것을 좀 방해합니다. 노트북 같은 것도 중요하게 되는 노트북 같은 걸 여러분 쓰실 때에는 이불 같은 데 위에서 쓰면 안 됩니다.
노트북 안에는 밑에는 팬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열을 빨리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노트북의 성능이 저하되게 되죠.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부의 특정. 이걸 부성 특성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도체는 일반적으로 정의 특성, 여기는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식은 어떻게 되느냐? 식 1-6에서 괜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괜히 식만 가지고 할 수는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 플러스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요. 그러면은 전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를 흘릴 수 있는 힘을 많이 축적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물방울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전기량의 단위로 알맞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량의 단위는 이렇게 C라고 하게 됐고 이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읽을까요? 쿨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쿨롬. 3번. 어떤 도체 T초 동안에 Q쿨롬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I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에 이동한 전기량 이렇게 볼 수 있죠. I는 T분의 Q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I는 T분의 Q로 설명한 것 4번이 되죠. 4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롬의 전기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한번 꼬아서 나오는 문제인데 원래 I는 T분의 Q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지금 T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5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Q 값이 얼마냐면 4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시험장에 여러분 계산기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계산기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동네 슈퍼에서 쓰는 그런 계산기 말고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라고 해서 뭐 사인, 코사인, 루트, 제곱 이런 거 되는 계산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시험 근접해서 계산기 구매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평소에 여러분 돈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학용 계산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끌 줄도 몰라요. 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산에듀에 저희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이라던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처음에 몇 번 해보시게 되면서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는 계속 익숙하게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분의 4 계산하게 되면 이거 0.8 이렇게 나오거든요. 4 나누기 5 하는 겁니다. 그럼 0.8 나오게 되는데 0.8이 여기 딱 보니까 없어요. 그쵸? 1, 2, 3, 4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2번에 보게 되면은 0.8 곱하기 10의 3 밀리 암페어 10의 마이너스 3 10의 3 밀리 암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답은 이게 답인데 10의 3제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요런 거죠. 0.8 곱하기 10의 3제곱. 여러분 밀리라고 하는 거는 뭐죠? 밀리? 1밀리미터는 1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몇 미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0.001 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렇죠? 접두어 한번 볼까요? 밀리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렇죠? 센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여러분, 킬로라고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킬로. 10의 3제곱. 그러니까 킬로라고 하게 되면은 공이 3개 있는 거죠. 다음에 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10의 6제곱. 그렇죠? 다음에 기가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10의 9제곱. 테라 하게 되면은 10의 12제곱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은 밀리가 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암페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10의 3과 10의 마이너스 3과 이렇게 똑같죠?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 이게 0.8암페어를 괜히 10의 3제곱과 밀리를 넣어서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이 문제 독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0.8 딱 그냥 보여주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괜찮습니다. 5번. 어떤 도체에 6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총 전기량이 3600쿨롬이라면 전류가 흐른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은 I는 T분의 Q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T를 물어보는 겁니다. T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T를 계산하려면 자, 요거 I랑 T랑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I랑 T를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분수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 10분의 5는 10분의 20이라고 하죠. 10분의 20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죠. 그렇죠? 10분의 20은 2죠. 그러면은 2랑 10이랑 이렇게 자리 두 개 바꿔도 된다고요. 왜? 10은 뭐예요? 2분의 20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는 T분의 Q 이 식이 잘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I는 T분의 Q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양쪽에 T를 곱해주게 됩니다. T 곱하기 T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약분되게 되죠? 그러면은 양쪽에 다시 I로 나눠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는 그대로 가고 I분의 Q 이렇게 오게 되죠. 괜히 복잡한 가정하지 말고 자 분수식에서 이렇게 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I분의 Q가 되죠. T는 I분의 Q. I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I가 6A하고 Q가 3600이라고 합니다. T는 I분의 Q인데 I가 6A하고 얘가 3600이라고 했어요. 자, 이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600초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600초가 아니라 분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보기들이 다 분으로. 그럼 600초를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60을 하면 되겠죠. 600초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분이 되겠네요. 10분.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죠. 자, 6번. 어떤 전지에 5A, 5A가 10분간 흘렀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총 전기량은 어떻게 되는가? 총 전기량 I는 T분의 Q인데 전기량 Q는 어떻게 됩니까? I 곱하기 T. 그러면은 여기서는 I가 얼마라고 했냐면 5A하고 시간은 10분. 10분이면 몇 초입니까? 600초죠. 그러면은 3000 쿨롬이 되겠네요. 3000 쿨롬. 답은 4번. 7번. 1A/h는 몇 쿨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A/h는 몇 쿨롬인가? 자, 1A/h라고 돼 있어요. 1A/h는 뭐냐면은 1A가 1시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1A 곱하기 1시간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1A 곱하기 1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1A 곱하기 3600초 이거랑 똑같은 거죠. 1시간이 3600초잖아요. 60 곱하기 60 해서. 그러니까 1A/h라고 하는 거는 3600 어떻게 돼요? 이 I 곱하기 T 하는 것이 쿨롱이랑 똑같으니까 3600 쿨롱이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답은 2번. 8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석을 계속 만들어주는 힘은 기자력이라고 하고 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힘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9번 Q쿨롬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해서 한 일을 W라고 했을 때 전이차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정의 나오게 됐네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 V는 한 일을 무엇 전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V는 W 나누기 Q로 한 거. 답은 2번. 10번. 2쿨롬의 전기량이 2점을 이동해서 12줄의 일을 했을 때 2점 간의 전이차. 자, 지금 10번에서는 한 일이 얼마라고 합니까? 자,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한 일이 12줄만큼 일을 했대요. 근데 Q 전기량 몇 놈이서 일을 하게 됐대요? 2명이서 일을 하게 됐대요. 자, 그럼 이거 얼마? 이거를 우리가 6볼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6볼트. 답은 1번. 11번. 3볼트의 기전력으로 3000쿨롱의 전기량 이동할 때 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자, 여기 지금 11번에는 한 일 W를 가지고 이야기하네. W는 어떻게 됩니까? V, Q. 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볼트고요. 그 다음에 전기량이 300쿨롬이라고 하게 되네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몇 번이 돼요? 900이니까 2번이 되네요. 12번 고유저항 로의 단위로 맞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를 한번 보게 될까요? 고유저항의 단위. 자, 이 고유저항의 단위는 이거는 그냥 일단 외우죠. 자,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미터입니다. 옴미터, 옴 곱하기 미터. 1m당의 저항.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이 로 A분의 L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로라고 하는 것은 옴미터죠. 그래서 이게 옴미터고, 자, 그 다음에 A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죠. 단위가.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게 되니까 단위는 뭐가 남죠? 옴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옴이 되는 겁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이 되는 겁니다. 고유저항은 옴미터다. 답은 2번. 전도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도. 원래 컨덕턴스는 모라고 했었어요. 근데 전도도는 어떻게 됩니까? 모, 퍼 미터. 1미터당 얼마나 컨덕턴스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도라고 합니다. 답은 4번. 14번.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자, 고유저항인데 고유저항은 뭐예요? 단위가 원래 옴미터잖아요. 그렇죠? 옴미터인데 여기서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옴하고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됩니다. 답은 4번. 15번 1옴미터는 몇 옴 제곱 센티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1미터라고 하는 게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100cm 아니겠습니까? 100cm. 그렇죠? 그러면은 10의 몇 제곱이에요? 10의 2 제곱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10의 2.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1옴미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1옴미터는 자, 이거는 거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6번은 답은 일단 2번인데 2번에 10의 6 옴, 그 다음에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이렇게 되죠. 10의 6제곱이에요. 그렇죠? 10의 6제곱이고 이게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밀리고 이게 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미터랑 요거 미터 하나 없어지게 되고 이 밀리를 제곱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없애게 되면은 이게 1옴 미터 하나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2번이 됩니다. 17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구리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도체인데 구리보다는 은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은을 만약에 도체로 쓰게 되면 전선 다 뜯어가겠죠. 도둑들이. 그렇죠? 너무 비싸겠죠. 답은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되게 됩니다. 답은 1번. 18번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글자로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문자로도 로 A분의 L 해서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4번이죠. 도체의 저항은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게 된다. 19번 도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도체의 길이, 성분, 그 다음에 면적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의 모양은 관계가 없죠. 20번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단 이때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자, 이제 이 이해가 중요한데요. 최적이 일정하다. 여러분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래떡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래떡을 가지고 쭉 한번 늘려보세요. 가래떡을 쭉 늘리게 되면은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더 홀쭉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만 늘린 것이 아니라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여기를 2배로 늘리게 되면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면적은 대신 2분의 1배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돼요? 길이만 2배가 되면 그냥 저항은 2배가 되는데 면적이 반이 되니까 저항은 그냥 4배가 되는 거죠. 저항은 훨씬 크게 되죠. 답은 4번. 21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어떻게 되는가? 자, 길이가 2배가 되고 저항은 3분의 1배가 됐다고 했대요. 그러면 2배에다가 3 하니까 6배가 되겠네요. 답은 3번. 22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n의 제곱배가 되겠는 거죠. 답은 2번. 여기 2배, 2분의 1배 하게 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는 것처럼요. 23번 1m의 저항 25민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최적은 일정하게 된다. 원래 25인데 길이를 2배로 늘렸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4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에 4배가 되면 80옴이 되겠네요. 답은 4번에 나오는 것처럼 되겠죠. 24번 전선의 전기 저항을 처음 값을 R1이라고 하고 그 전선의 반지름을 2배로 하면 전기 저항은 처음 값이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근데 이거는 좀 전선의 반지름을 2배로 하게 되면 좀 이거는
풀기 싫으신 분들은 안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1회독이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2회독이신 분들은 조금 보셔도 돼요. 이 전선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죠? 원이니까 우리가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이 문제는 이거예요. R은 로하고 밑에가 파이 R의 제곱분의 L인데 이거를 2배로 했다는 거예요. R 값을. 그렇죠? R 값을 2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면 2배의 제곱이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총 4배가 되죠. 전선의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배가 되겠죠. 원래의 4분의 1배. 그걸 표기한 게 4번이 됩니다. 25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에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도선의 반지름 어떻게 되는가? 자, 전선의 길이를 요거를 4배로 하게 되면은 저항도 4배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저항을 일정하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2배가 되면 되겠죠. 반지름은 2배. 2배가 되면은 제곱이 돼서 4배가 되니까 똑같이 되겠죠. 답은 2배로 늘린다. 26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거. 저항은 원래 작을수록 좋다는데 클수록 좋은 거. 절연하는 용도는 저항이 클수록 좋죠. 2번 절연 저항. 27번 금속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어떤 관계인가? 좋아요. 온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더 증가하게 된다고 했죠. 정의 특성이라고 했죠. 2번 전기 저항은 온도의 변화에 정특성을 가진다. 28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자 무슨 특성? 부의 특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도체는 저항이 더 낮아진다고 했어요. 답은 몇 번? 2번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된다. 29번 다음 중 저항의 온도 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반비례하게 되는 특성 보게 되면은 4번에 서미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이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번 주위 온도 0도에서 자 30번 주위 온도 0도에서 얼마 25민 연동선이 있대요. 근데 50도가 되었을 때 이게 50도가 되었을 때 그럼 저항은 몇 오미인가?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었을 때 온도 계수가 알파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원래 처음에 이 값을 R0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변화된 온도는 RT는 어떻게 됩니까? R0에다가 플러스 상승한 온도가 되겠죠. 상승한 저항이 되겠죠. 상승한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R0에다가 알파, 그 다음에 저항값, 원래의 초기 저항값,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한 것을 더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원래 얼마냐면 여기가 20이었어요. 그럼 플러스 이 알파 값, 온도 계수가 얼마라고 하냐면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자 원래의 저항 20 곱하기 온도 변화가 50도만큼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산합니다. 그럼 5, 20 하게 되면 1000이어서 요거 없어지게 되고 4.3만 남게 되죠. 그러면 24.35이 됩니다. 즉 50도가 되었을 때는 24.35이 된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계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가급적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내가 지금 태어나서 전기 처음 배우는데 이 사람 전병칠이라는 사람이 책임 없이 말이야 무책임하게 지금 I는 V분의 R에다가 R0 막 뭐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거 이름 누가 막 외우라고 해서 외운 거 아니에요. 저거 보자마자 뒷모습 조금 보면 저거 소나타네. 뒷모습 조금 보면 저거 마티즈네. 뒷모습 조금 보게 되면 저거 뭐 그랜저네. 이거 누가 막 여러분들 그 잡아다가 범퍼 앞모습 보여주고 외워 뒷모습 보여주고 외워 옆모습 보고 외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주 보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름을 외워지게 된 겁니다. 연예인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것들도 사실 처음 보고 우리가 이거를 외워야 된다.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회독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드라마 보듯이 보자고 했어요. 처음에 여기 있는 거 막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여러 번 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80%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책을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다시 계산 못한다?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셨죠? 네,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고 저는 더 다음 강의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